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판단은 더 빨라지고 잔인해집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가장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얼굴은 기억하면서도 무너진 이후의 시간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침묵 위에 안도하며 살아갑니다. 박진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해를 풀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할 수도 있었고 증명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얼굴들이 다시 믿어줄 거라는 기대가 그에게는 이미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 대신 침묵을 택했고 해명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휴대폰의 온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정갈하게 차려진 상, 반짝이는 그릇과 잔들. 한때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던 곳이었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던 것도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부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유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연락조차 없던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는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도 번듯한 명암도 없는 모습. 몇 년 동안 같은 점퍼를 입고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차림새.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먼저 닿을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신발, 손, 옷깃.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올 표정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받아온 눈빛이었고 이미 익숙해진 침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만은 오늘 끝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가 정말 무능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믿는 편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는지. 그 답이 무엇이든 오늘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아프게 들었던 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정리당했던 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빨리 판단하면 놓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가장 늦게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박진수는 69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몇 년째 노숙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지내는 곳은 서울 외곽 고가도로 아래입니다. 낮에는 차량 소음이 끊이지 않고 밤이 되면 바람과 타이어 마찰음이 번갈아 귀를 때립니다. 비가 오면 바닥에 고인 물이 좀처럼 마르지 않고 겨울이면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담요를 뚫고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그곳에서 박스 하나와 낡은 담요 하나로 밤을 보냅니다. 누군가 동전을 종이컵에 떨어뜨리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만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그가 선택한 예의이자 방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그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적도 없고 욕설을 내뱉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늘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그를 피해 지나가고 어른들은 모른 척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그런 반응에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담담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늦은 나이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현장마다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명절이면 친척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식탁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중심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집안의 방향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박진수는 가족에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은 회사 부도로 신문에 이름이 실렸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불려간 자리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는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손 떼세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해도 듣지 않을 얼굴들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나가라는 말은 없었지만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선택권이 침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남지만 말해도 믿지 않으면 상처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잃은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편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와 함께 가족 모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지금인지, 왜 굳이 자신인지 묻지 않아도 답은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도 숨는 것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입니다. 박진수가 그 앞에 섰을 때 간판 불빛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그는 유독 낯선 존재처럼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박진수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단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 짧은 동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시선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흘끗 보고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자리를 정리합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딸은 잠깐 굳은 표정으로 그를 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합니다. 사위는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다가 곧 웃으며 말합니다. 아, 오셨어요. 그 웃음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묻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저를 정리합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이 자리에 그가 예상된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박진수에게 남은 자리는 끝자리 하나뿐입니다. 물컵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놓입니다. 메뉴 설명도 자연스럽게 건너뜁니다. 그는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 하나 보태는 순간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돈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요즘 이 근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번에 건물 하나 정리하면 꽤 될 거야. 상속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박진수 쪽으로 시선이 한 번씩 스쳐갑니다. 마치 그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실 뿐입니다. 사위가 술잔을 들며 그를 봅니다. 아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질문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거리감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그냥 지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가볍게 웃습니다. 지낸다는 말이 참 편하네요. 딸은 그 순간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박진수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식사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더 듣게 되리라는 걸 예감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단순한 안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역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대화로 유지되던 공기가 점점 노골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간 뒤 사위의 말투가 조금씩 풀립니다. 그는 박진수를 힐끗 보며 웃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어디서 주무세요? 그 질문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이미 답을 알고 던지는 말입니다. 방 안의 시선이 동시에 박진수에게로 모입니다. 박진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있는 데서 잡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안정된 데는 있어야죠. 아무 데서나 주무시면 몸 상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진심보다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마십니다. 그 침묵이 박진수에게는 더 크게 들립니다. 사위는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모습 자주 보이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하지만 이미 선은 분명합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맞아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그 말은 박진수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드는 말입니다. 그때 손자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묻습니다. 외할아버지, 진짜 집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솔직합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아이를 말릴 거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박진수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입니다. 박진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손에 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더 이상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이 자리는 확인의 자리이고 정리의 자리이며 선을 긋는 자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맞춰 취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위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괜히 기대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도움도 연민도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계산만 남아 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그 모습에서 오래전 결론을 다시 확인합니다.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해도 들을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 앞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자신을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들려온 기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김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가족의 중심이자 이 모임의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박진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그만들 하거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잔을 내려놓는 소리도 멈춥니다. 김영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엽니다. 진수야,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려온 줄 아느냐? 박진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사위와 며느리는 서로를 힐끗 바라봅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상속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위의 자세가 반듯해지고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이라는 게 말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문서를 하나씩 꺼냅니다. 낡은 계약서, 오래된 등기부 사본,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입니다. 30년 전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시선을 사위에게로 옮깁니다. 그때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는 다시 박진수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된 모든 걸 담보로 내놨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며느리가 급히 입을 엽니다. 아버님, 그건 이미 정리된 이야기 아니에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정리된 적 없다. 다만 숨겨졌을 뿐이다. 그는 서류 하나를 집어들어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습니다. 이 사람 명의로 시작된 재산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오늘 다 정리하려고 불렀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박진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박진수는 잠시 눈을 내리깎았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김영수는 낮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이란 이유 하나로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겨줬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봅니다. 방 안에 흐르던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평가받던 사람은 이제 평가하는 쪽이 되었고 아무 말 없던 사람은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 순간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족의 관계를 다시 써내려갈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김영수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들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숟가락을 다시 들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음식 냄새보다 묵직한 침묵이 먼저 가득 찼습니다. 사위는 연신 물을 마셨고 며느리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연스럽게 오가던 돈 이야기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 올랐던 이야기들은 문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김영수는 변호사를 불렀고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숨겨졌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위가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는 거래들이 발견되고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았던 부동산도 정리 대상에 오릅니다. 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기록이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선택들이 서류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도 서명하는 순간에도 그는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태도를 오만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이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충분히 시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딸은 결국 그를 찾아옵니다. 눈이 붉어진 채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거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위는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며느리는 끝내 박진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박진수를 불러 말합니다. 이제 내 몫을 정해야 한다. 그 말에는 미안함과 계산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필요 없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부탁도 경고도 아닙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모든 후폭풍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초라해 보였던 그가 아니라 가장 늦게 진실을 마주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구에게도 쉽게 위로받지 못할 무게로 남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진수의 하루는 다시 익숙한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새벽이면 시장 근처를 천천히 걷고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김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전히 옷차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듯 걷지 않고 숨기듯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해야 할 선택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물던 자리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엽니다. 오래 비어있던 국밥집입니다. 간판은 소박하고 내부는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박진수는 그곳에 아침마다 들러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게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일을 도와주는 노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 오해를 굳이 고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고개를 푹 숙인 사위가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반듯한 차림은 아니고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아버님 아니 형님. 그 한마디에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벌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끝인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박진수는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일은 힘듭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에는 변명도 계산도 없습니다. 다만 버텨보겠다는 각오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엽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묵묵히 하루를 보냅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시간으로 바뀐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박진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도 되겠다. 그 말에는 미련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사람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초라해 보였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늦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진수는 그 사실을 조용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쉽게 정리됩니다.
잘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선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구분은 언제나 어긋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않은 시간과 설명하지 않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박진수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족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될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무너졌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이유를 묻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었고 동시에 가장 빠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 판단 앞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침묵함으로써 스스로를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왜 억울한 걸 참았느냐고,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췄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의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귀 앞에서 진실은 설명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고 그래서 늦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드러난 진실은 누군가를 통쾌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배웠고 누군가는 후회를 배웠으며 누군가는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수에게 그날은 복수의 날이 아니라 내려놓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 보였던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한 채 버텨온 시간이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늦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그 진실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